2025년 12월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지대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글의 습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을 이어온 갈등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진짜 무서워한 것은 눈앞에 대치하고 있는 태국군이 아니었습니다. 12월 7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전면전이 도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마을들에서는 기이하고도 서늘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요즘은 태국보다 한국이 더 무섭다는 말이 돌았고, 한국이 전쟁의 판도에 끼어드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황당한 뜬소문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월 27일 양국이 전격적으로 휴전협정을 맺은 후 현장에서 살아남은 캄보디아 병사들은 일관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전선에는 한국군이 오지 않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캄보디아의 짙은 정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캄보디아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실체가 이제야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사라진 뒤에도 귓속에서는 정체 모를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평화로워 보이는 아침 하늘이었지만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제 폭격이 가해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쓰러졌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혼란 속에서 주변에서는 동료들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몸을 천천히 일으켜 주변을 둘러본 병사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 아군의 든든한 화력을 담당하던 다연장 로켓 진지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깊고 거대한 구덩이만이 남아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파편들 사이로 부상병들이 급박하게 실려나가는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의 중심에는 캄보디아 왕립군 소속으로 국경수비대에서 10년째 근무해온 32의 베테랑 하사관 소티가 있었습니다. 소티 하사관은 지난 10년 동안 태국과의 소규모 국경 분쟁을 수없이 겪어왔기에 이번 전면전 선포 초기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에게는 중국에서 도입한 최신형 VT-4 전차가 있었고 BM-21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국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화력 또한 만만치 않으며 장기적으로 버틴다면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동료들과 담배를 피우며 제대로 한판 싸워보자고 결의를 다졌던 그 어젯밤의 다짐은 새벽녘에 가해진 정체 모를 정격 타격에 의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레이더실에서 달려온 기술병은 숨을 헐떡이며 레이더에 아무런 비행체도 포착되지 않았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폭격이 가해져 진지가 초토화되었는데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소티 하사관은 깊은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전투기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밀한 죽음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의무실로 실려온 부상병들의 증언은 상황을 더욱 믿기 힘든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은 한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 폭격이 무려 100km 밖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군의 진지를 정확히 명중시킨 이 폭탄은 100km라는 먼 거리를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차가 고작 3m도 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이러한 신의 영역과도 같은 정밀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부상병이 이 폭탄의 정체가 한국산 KGGB라는 GPS 유도 폭탄이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GPS의 안내를 받아 정확히 날아오는 폭탄의 존재는 캄보디아 병사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소티 하사관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저 고마운 지원국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한국으로부터 K1이라는 군용 차량 200여 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을 때 그는 한국이 캄보디아를 진심으로 돕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트럭들은 정글의 험로에서도 잔고장 없이 훌륭하게 작동하며 아군의 발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뢰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태국군의 손에 들려 자신들의 심장부를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한 현실은 소티를 깊은 고뇌에 빠뜨렸습니다. 100km라는 타격거리는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BM-21 로켓의 사거리인 20km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의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보며 원할 때는 언제든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소티 하사관은 맑은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전투기도 소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 평화로워 보이는 하늘 위 어딘가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으며 원할 때면 언제든 죽음의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다가온 동료 병사는 자신들은 오직 맞기만 할 뿐 그 어떤 반격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100km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캄보디아가 보유한 재래식 무기로는 그 어떤 타격도 줄 수 없었기에 소티아 사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는 이름이 전선에 퍼지기 시작한 그날은 캄보디아 전역을 뒤덮은 공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믿었던 중국산 무기와 전략적 자신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정밀 유도 폭탄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에서의 패배를 넘어 기술의 격차가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무력감이었습니다. 100km 정밀 타격은 단순히 거리를 의미하는 숫자를 넘어 병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신의 심판과도 같이 다가왔으며 전선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선에 몰아친 100km 밖의 정밀 타격은 단순히 지휘소 몇 군데를 파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군 전체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아침 긴급 소집된 회의실 안은 습한 열기 대신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자리에 앉은 병사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참담한 사실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아군이 그토록 자랑하던 VT-4 주력 전차 2대가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적과의 교전도 시작하기 전에 포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믿고 있던 최신형 장비가 스스로 파괴되었다는 보고는 회의실을 순식간에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피해는 전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BM-21 다연장 로켓이 발사를 준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폭하여 오히려 아군 병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북부 전선의 PF-81 무반동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발되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격앙된 한 병사가 참다 못해 우리가 비싼 예산을 들여온 중국산 무기들이 왜 이 모양이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우방이며 그들이 제공한 무기가 태국을 압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전이라는 가혹한 시험대 위에서 중국산 무기들은 그저 덩치 큰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병사들을 진정시키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적군인 태국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무기들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100%의 작동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KGGB 유도 폭탄은 투하될 때마다 정확히 명중했고 T-50 공격기와 K9 자주포는 정글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무기는 스스로 터져나가는데 적의 무기는 기계적인 완벽함을 뽐내고 있다는 이 잔인한 대비는 병사들에게 이것이 전쟁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학살인지를 묻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온 소티 하사관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후에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부대의 정비반 기술병을 만났습니다. 소티는 친구에게 왜 우리가 가진 중국산 무기들이 이토록 고장이 많은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이 캄보디아와 밀접한 관계이기에 도입되었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신뢰성은 기대 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무기의 가격보다 성능과 생존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목숨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경제성을 따진 결과가 지금의 비극으로 돌아왔다는 기술병의 말은 소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기술병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부대에도 고장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산 장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7년에 한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K-51 군용 트럭들이었습니다. 소티 하사관은 부대 곳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던 그 트럭들을 떠올렸습니다. 222대의 이 트럭들은 7년 동안 정글의 험한 지형을 누비면서도 엔진 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정비하기도 매우 쉬워 병사들 사이에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정비병에게 그 트럭들도 고장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고 친구는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다며 완벽한 기계라고 극찬했습니다. 소티 하사관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트럭을 공짜로 주었는데 왜 태국에게는 우리를 죽이는 정밀한 폭탄을 팔았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기술병에게 한국이 우리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술병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장사를 하는 것이며 태국은 돈을 주고 무기를 샀고
우리는 트럭만을 무상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비즈니스로 활용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전선에서 양측의 운명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병사들은 오늘 하루 접한 충격적인 소식들에 말을 잃었습니다. 한 선임 병사가 조용히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고 그들이 파는 무기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그 무기들은 자폭하거나 멈춰섰으며 반면 한국산 무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정밀도로 아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가 한국이 더 믿을 만한 나라라는 뜻이냐고 물었지만 선임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소티 하사관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군의 무기는 터져나가고 적의 무기는 완벽하다는 이 지독한 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그저 트럭이나 주는 나라로만 알았지만 태국은 그들로부터 전쟁의 판도를 바꿀 칼을 샀습니다. 중국산 무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전쟁을 버틸 수 있다는 희망은 단 이틀 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의 귓가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이 공포와 경외심이 섞인 기이한 울림으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폭탄 한 발과 결코 고장나지 않는 트럭 한 대가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기술의 차이가 캄보디아군에게는 그 어떤 화포보다 더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오전 캄보디아 부대는 새로운 진지로 이동하라는 긴급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중대장은 이번 이동이 작전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일 것을 병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적의 정찰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무전 사용을 금지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 은밀하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장비를 챙겨 트럭에 올라탔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티 하사관 역시 며칠간 겪은 일들로 인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출발한 지 불과 10분이 지났을 무렵 평화롭던 하늘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전장에 익숙한 병사들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포탄의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소티 하사관이 다급하게 엎드리라고 소리치는 순간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로 정밀한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흙먼지가 치솟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아비규환 속에서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직격탄은 피했지만 몇몇 동료들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고 주변 지형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폭격이 멈춘 후 중대장은 대체적이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무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정밀한 타격이 가능했는지 소리쳤습니다.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동료 병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우주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아리랑이라는 위성이 우주에서 지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군대의 움직임과 차량의 이동을 전부 다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눈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존재를 한낱 데이터 조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T-50이라는 한국산 비행기가 훈련기인 줄로만 알았으나 실제로는 정밀한 정찰에 특화되어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병사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이것이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구축한 거대한 정보와 타격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이 우주에서 위치를 파악하면 정찰기가 날아와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100km 밖에서 정밀 유도 폭탄이 날아오는 이 완벽한 연결고리는 캄보디아군이 그동안 경험해온 재래식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담배를 피우며 모여 앉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실체 없는 공포가 소문을 타고 번졌습니다. 한국산 K-전차가 이미 배치를 마치고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한국의 707 특수부대가 이미 우리 진지 깊숙이 침투해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속삭여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더 무섭다는 한 병사의 말은 당시 캄보디아군이 느꼈던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위성 감시와 100km 밖에서의 정밀 타격을 실제로 경험했기에 아직 본 적 없는 무기들도 모두 진짜일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늘 위 우주 어딘가에서 아리랑 위성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병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국군은 눈앞에 보였지만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장을 지배하는 한국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싸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오직 관리당하고 타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캄보디아 병사들은 기술의 압도적 우위가 주는 잔인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정보망은 캄보디아군의 모든 전략적 선택지를 지워버렸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이동하고 위장하더라도 우주의 눈과 하늘의 정찰기를 피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군사적 패배 이상의 정신적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선 전역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국가명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절대적인 감시자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땅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 속에서 매 순간 하늘을 경계하며 극도의 신경쇠약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밀 타격의 물리적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언제 타격당할지 안다는 것, 그리고 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짙은 정글은 더 이상 병사들을 숨겨주는 요람이 아니라 우주의 눈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진 투명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우주의 눈과 보이지 않는 타격 체계가 주는 공포가 전선 병사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을 때 2025년 12월 15일 후방 기지로 보급품을 받으러 이동한 병사들은 전선보다 더 서늘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지는 이미 캄보디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소문으로 인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고 장교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소티 하사관이 만난 정보개통 선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캄보디아 현지 언론인 크메르타임스가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동원하여 캄보디아의 실권자인 훈센 전 총리와 훈만의 총리를 암살하려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따르면 태국은 AT-6TH라는 경공격기에 한국산 KGGB 유도 폭탄 200발을 장착하고 두 지도자의 정확한 거주지 좌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이미 한국 무기의 정밀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병사들에게 그 부인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이 전쟁이 단순히 국경지대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산 KGGB 폭탄은 고작 3m의 오차 범위 내에서 목표를 타격하는 정밀성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마음만 먹으면 건물의 특정 방 하나만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의 죽음은 단순한 통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국가 지도자가 노출된 좌표만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전선의 참호를 넘어 캄보디아의 심장부인 프놈펜의 집무실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긴장의 이면에는 캄보디아를 세계 최대의 온라인 사기 제국으로 변모시킨 추악한 범죄 산업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캄보디아는 샤누크빌과 프놈펜을 중심으로 카지노와 리조트로 위장한 수많은 범죄 단지를 양성했습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이 단지들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된 인원만 최대 15만 명에 달하며 그들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캄보디아 전체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 범죄 네트워크와 체계적으로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캄보디아군은 국경 분쟁이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이 범죄 수익원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범죄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은 2025년 10월 한국인 청년이 이 단지에서 납치되어 숨지는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여론은 폭발했고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10월 14일 대통령실의 발표와 함께 외교부와 경찰청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망라한 정부 합동 대응단이 꾸려졌고 이들은 불과 48시간 만에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는 전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10월 18일 한국의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며 64명의 구출된 국민을 송환하는 장면은 태국 전역에 생중계되어 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5년간 자국민을 구출하지 못했던 태국 정부의 무능함과 대비되는 한국의 단호한 실행력은 태국 국민들의 분노와 부러움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특히 태국 내에서는 당시 총리였던 패통탄 신나와트라가 캄보디아의 실권자 훈센과 가문의 사적 인연을 내세우며 국가 이익보다 저자세로 일관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폭로되면서 전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총리가 캄보디아 지도자에게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며 태국군 사령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태국 전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를 해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월 취임한 아누틴 찬위락군 신임 총리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한국이 보여준 단호한 대응 방식을 태국군에 전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48시간 만에 대응팀을 파견하고 캄보디아를 압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이제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를 보호하는 정글의 요새를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체계가 가진 정밀함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7일 캄보디아군의 기습 공격으로 전면전이 시작되자 태국 정부는 이전처럼 외교적 항의에 머물지 않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후방에서 마주한 이 소식들은 단순히 적군이 강해졌다는 공포를 넘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체제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제시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 앞에서 얼마나 취약하고 부도덕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한국산 폭탄의 조준선은 이제 단순한 군사 진지를 넘어 캄보디아 사회를 지탱하던 부패한 권력 구조와 범죄 산업의 심장부를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초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지대는 거대한 군사적 긴장감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특히 해발 400m에 달하는 350번 고지와 그 주변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은 캄보디아가 수년 동안 요새화해온 난공불락의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곳에 사거리 200km 이상의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50km 사거리의 KS-1C 중거리 대공 미사일, 그리고 FY-26의 이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촘촘하게 깔아놓았습니다. 여기에 중국제 정찰 드론이 24시간 내내 태국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지휘부에 보고하고 있었고, 통신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까지 갖춘 이 고지는 태국 공군에게는 거대한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태국 공군 작전 참모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력 기종인 F-16을 대량 투입하더라도 적의 방공망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10대 중 서너 대는 격추될 위험이 컸으며 이는 전체 전력의 10%를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제 제이담이나 이스라엘제 유도 폭탄을 사용하려 해도 그 사거리가 짧아 투하를 위해서는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적의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7월의 교전, 당시 태국이 참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인내심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그림자 억제력에 묶여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있던 12월 8일 태국 국방부의 긴급회의장에서는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회의가 난항을 겪던 중 한 공군 대령이 조용히 입을 열어 적의 방공망 밖에서 투하한 뒤 스스로 비행하여 원하는 목표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2022년 태국 공군이 도입한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GB였습니다. 본래 훈련용 기체에 장착하여 운용하려 도입한 장비였으나 태국 공군은 이미 7월에 이 무기를 F-16에 탑재하여 비밀리에 시험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8,000m 고도에서 투하된 KGGB는 100km를 스스로 활공하여 목표를 명중시켰고 5차례의 시험 모두 오차 범위가 3m 이내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령은 이 무기라면 조종사가 적의 탐지 범위 밖인 50km 이상의 안전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한 뒤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KGGB는 엔진이 없어 열 신호가 발생하지 않기에 적의 적외선 유도 미사일 추적을 피할 수 있고 레이더 반사 면적 또한 극히 작아 유령처럼 적의 머리 위로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의장을 놀라게 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KGGB의 180도 유턴 기능이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기지로 복귀하며 뒤쪽으로 폭탄을 투하하면 KGGB는 공중에서 스스로 방향을 바꾸어 적의 등 뒤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군이 도망가는 전투기를 보며 안도하는 순간 뒤쪽 하늘에서 파멸의 불벼락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수량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우려했지만 대령은 물량으로 쏟아붓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며 적의 방공망에서 가장 값비싼 눈과 뇌인 레이더 기지와 지휘 통제 차량만 제거하면 전체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확히 4발이면 충분하다는 그의 확신에 찬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잃지 말라는 장관의 짧은 명령이 남겨졌습니다. 12월 9일 새벽 3시
작전 코드명 핀셋이 승인되자마자 어둠을 가르며 네 발의 한국산 KGGB가 경납고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3시 47분 코라 공군 기지에서 F-16 편대가 조용히 이륙했고 각 기체에는 태국의 운명을 짊어진 KGGB가 한 발씩 탑재되었습니다. 네, C-31분 편대는 국경선에서 18km 떨어진 태국 영공 내의 최적 투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하며 태국 영공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350번 고지를 타격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편대장의 무전과 함께 네 발의 폭탄이 동시에 분리되었습니다. 전투기들은 즉시 기지로 기술을 돌렸고 이제 전장으로 날아가는 것은 조종사가 없는 엔진 없는 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KGGB는 독립적으로 기동하며 미리 입력된 경로를 따라 350번 고지 상공으로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레이더가 뒤늦게 이상 신호를 포착했으나 너무나 작은 반사 면적과 열 신호의 부재로 인해 이를 단순한 소형 드론으로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네, C-41분 정면이 아닌 능선을 따라 돌아 들어간 KGGB 네 발이 동시에 섬광을 내뿜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장거리 레이더를 정확히 타격하여 반공망에 눈을 멀게 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폭탄은 각각 중거리 통제소와 주통신 중계소를 파괴하여 지휘부와 부대 간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폭탄까지 통합지휘소를 마비시키면서 수억 달러 가치의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파괴 과정에서도 인근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과 민가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밀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휘 체계가 붕괴된 캄보디아군은 무려 20분 동안이나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고 그 20분은 전쟁의 판세를 뒤집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조종사의 피해 없이 단 4발의 한국산 무기로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도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망치가 아닌 정밀한 수술도로 환부만 제거하는 핀셋 작전의 정수였으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에 경악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방공망이 무력화된 직후 태국 공군의 2차 공격 편대가 이륙하면서 전장의 공기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F-16 6대가 350번 고지 상공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며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알렸지만 정작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뒤를 따르던 예상치 못한 기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국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T-50 정예 훈련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태국은 이미 F-16을 50대 넘게 보유하고 있고 스웨덴의 명품 전투기인 그리펜까지 운영하는 동남아시아의 공군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훈련용으로 들여온 기체를 이토록 위험하고 중대한 실전 작전에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2월 9일 이후 공개된 전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 결정 뒤에는 매우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50 편대가 맡은 임무는 F-16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정밀 타격과 침투였으며 여기에는 지형적 특수성과 정치적 민감성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숙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350번 고지는 단순히 정글이 우거진 산악지대가 아니라 조종사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비행 환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자라난 울창한 열대 우림이 산 전체를 빽빽하게 덮고 있었고 톱날처럼 솟아오른 날카로운 능선들 사이로 좁은 계곡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F-16 같은 대형 전투기가 기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F-16은 고도 300m에서 시속 500km로 비행할 때 최소 선회 반경이 1.2km나 필요하지만 350번 고지의 계곡폭은 평균 800m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F-16이 억지로 이 좁은 틈새를 파고들려 한다면 속도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체가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는 실속 위험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바위벽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공포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T-50은 존재 자체가 달랐습니다. 크기가 F-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무게가 훨씬 가벼워 민첩성이 극대화된 이 기체는 최소 선회 반경이 600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350번 고지의 좁은 계곡 안에서도 충분히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며 낮은 고도에서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T-50의 저속 기동 성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속 200km까지 속도를 늦추고도 기체가 안정적으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었기에 정글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목표물들을 천천히 추적하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전술적 이유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바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라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징적인 장소였고, 캄보디아군은 바로 이 점을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군사 지휘소를 사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탄약고 역시 300m 거리에 두는 이른바 인간 방패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사원을 손상시켜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T-50 조종사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술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T-50을 타고 수년 동안 수천 시간의 비행을 기록하며 기체와 자신이 하나가 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스틱을 어느 정도 당겨야 기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출력 장치를 살짝 밀었을 때 엔진이 어떤 소리로 응답할지를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는 이 숙련된 조종사들이 있었기에 극한의 정밀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사원의 첨탑을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서도 정확히 200m 옆에 지휘소만을 도려내는 장면은 마치 외과 의사가 미세한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제거하는 수술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러한 실력은 단순히 좋은 기계를 가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훈련의 밀도가 만들어낸 경지였습니다. 또한 T-50이 가진 시스템의 호환성은 이번 작전의 숨은 조연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으로 개발했기에 F-16과 설계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체 구조뿐만 아니라 조종 체계와 무장 시스템, 심지어 조종석의 배치까지 F-16과 매우 유사하여 T-50 조종사가 F-16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20시간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호환성은 두 기종이 같은 편대로 움직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전 체계와 무장 시스템이 동일하여 마치 한 종류의 전투기가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작전에서 F-16은 3000m 상공에서 전체 전장을 감시하며 호위를 담당했고, T-50은 500m 아래의 낮은 고도로 침투하여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완벽한 팀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인 효율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F-16 한 대를 1시간 동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8,000 수준인 반면 T-50은 그 절반인 $4,00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비가 간편하여 현장에서 즉시 점검과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작전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위험도가 극도로 높은 지역에 값비싼 F-16을 투입하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태국 군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 내부에서는 T-50 조종사들이 심리적 부담감이 적어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목표물을 파고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적 경제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T-50은 350번 고지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12월 9일 새벽 안개를 뚫고 350번 고지로 진입한 T-50 편대는 그야말로 정밀 타격의 교과서를 보여주었습니다. F-16이 상공에서 남아있는 대공화기를 억제하는 동안 T-50은 계곡의 굽이진 길을 따라 낮게 깔리며 캄보디아군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지휘소는 T-50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폭발하며 붕괴되었고, 현장 지휘관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곧이어 핵심 통신시설의 안테나가 고꾸라지며 고지의 모든 연락망이 차단되었고, 정글 속에 숨어있던 병력 집결지까지 정확히 타격당하면서 캄보디아군의 지휘체계는 사실상 완전히 마멸되었습니다. T-50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mm 기관포를 활용해 잔존 병력을 소탕하고 정글 속에 은폐된 차량까지 추적하여 경멸했습니다. F-16보다 느린 속도는 오히려 독이 아닌 득이 되어 더 오래 하늘에 머물며 꼼꼼하게 목표물을 제거하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모든 작전은 종료되었고, 캄보디아군의 방공망과 지휘체계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태국군의 손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원은 흠집 하나 없이 보존되었고 민간인 피해 또한 전무했습니다. 훈련기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T-50의 날카로운 발톱이 현대 전장에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350번 고지의 방공망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하고 T-50 편대의 정밀 타격이 끝난 후 전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으나 그 정적은 곧 캄보디아군 지휘부의 비명 섞인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핀셋 작전이 남긴 결과는 단순히 군사시설의 파괴에 그치지 않았으며, 그것은 중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처참하게 조각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작전이 종료된 후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지점은 태국이 거둔 승리의 결과보다 한국산 무기와 중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보여준 극명한 성능의 대비였습니다. 한국의 KGGB는 100km라는 먼 거리에서 투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4발만으로 거대한 방공망의 눈과 뇌를 마비시키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이 주력으로 내세웠던 중국산 장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전장의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350번 고지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중국 방위 산업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태국군과 교전을 준비하던 캄보디아군의 주력 전차인 VT-4의 포신이 탄환을 발사하는 순간 갑자기 폭발하며 찢어져 나가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신형이라 자랑하며 홍보했던 이 전차는 적의 포탄을 맞기도 전에 스스로 자폭하며 아군 승무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고압 환경에서 포신 내부의 금속 피로도가 설계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누적되어 발생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같은 날 또 다른 VT-4 전차에서도 유사한 포신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12대의 전차 중 무려 2대가 하루 만에 자폭했다는 소식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고, 이는 중국 무기의 신뢰성에 대한 전면적인 의구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태국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무기들은 정글의 가혹한 습기와 열기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오작동 없이 100%의 작동률을 유지하며 기계적 완벽함을 증명했습니다. KGGB 유도폭탄은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민간 시설에 단 하나의 흠집도 내지 않는 정밀함을 보여주었고, T-50 기체는 좁은 계곡 사이를 자유자재로 누비며 외과, 수술과 같은 타격을 완수했습니다. 방산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저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을 통해 그러한 편견을 완전히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혹은 러시아의 무기들처럼 수십 년의 전쟁 역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기술력이 실전 환경에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정교하게 작동하는지를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의 방어 효율을 확보해야 하는 주변 국가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무기를 선택하는 기준을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서 누가 우리를 진짜로 지켜줄 수 있는가로 급격히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무기를 공급하며 쌓아올린 이른바 그림자 억제력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한국이 제시한 정밀 타격 기술과 국민을 보호하는 단호한 시스템은 이제 동남아시아 안보 지형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전선에서 느꼈던 그 막연한 공포는 결국 실체가 있는 기술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군의 전차는 스스로 터져나가고 적의 폭탄은 100km 밖에서 창문 안으로 정확히 파고드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캄보디아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명분도 의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분쟁은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의 승패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장사꾼을 넘어 분쟁을 관리하고 평화를 강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F-16의 노후화를 대체할 FA-50 도입 논의로 불붙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체계는 어느덧 전 세계가 신뢰하는 강력한 방패이자 창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정오를 기해 마침내 전선의 휴전이 발표되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양국의 합의 소식은 모든 무기 사용의 중단과 병력 이동의 동결을 의미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막을 내린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영토 분쟁의 일환이었으나 그 이면은 현대전의 정의를 새롭게 쓴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캄보디아 병사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전선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영토를 뺏고 뺏기는 전통적인 승패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병사들은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소티 하사관은 푸놈펜 근처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셨고 마을 사람들은 전쟁터에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소티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태국군이 얼마나 강했는지 물었지만 소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한 것은 태국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장을 지배했던 한국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티 하사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산 무기가 보여준 경이롭고도 잔인한 정밀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와 3m 이내의 오차로 목표를 타격하는 유도폭탄과 우주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위성, 그리고 훈련기인 줄 알았으나 정밀 폭격기로 변모한 T-50의 존재는 사람들을 경악게 했습니다. 한국은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제공한 무기 체계는 이미 전쟁의 차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티는 한국을 철저히 준비된 장사꾼이라 표현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기술이 얼마나 압도적인지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밤에 방에 누워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소티는 서울에서 열린 제한 캄보디아인들의 시위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판매한 무기가 캄보디아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는 그들의 분노를 보며 소티는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생인 동생과 차를 마시며 소티는 전장에서 느꼈던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태국군은 눈앞에 보였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있었지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으로 보고 정찰기로 확인하며 100km 밖에서 쏘는 이 전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관리하고 멈추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소티는 동생에게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은 선택지를 지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선에는 없었으나 전쟁의 중심에는 있었던 한국의 존재감은 캄보디아 전역 곳곳에서 소름 돋는 괴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도 식당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사람들은 한국 무기의 완벽한 작동률과 암살까지 가능한 정밀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이지 않는 공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이 세계의 흐름을 뒤흔든 충격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태국이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이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지탱하던 중국산 방공망과 무기들이 고철로 변해가는 동안 한국산 무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밀하게 움직여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의 거래를 넘어 한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첨단 기술이 어떻게 평화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그림자 억제력은 한국의 무기체계 앞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고, 동남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산 무기가 남긴 여운은 전 세계 방산 시장과 국제 정치의 중심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들이 이제는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 전쟁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정밀한 눈과 손이 되었으며 그들의 기술은 이제 전 세계가 신뢰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힘이란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전의 새로운 장을 연 한국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지지대가 될 것이며 기술이 인류를 보호하는 가장 정의로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